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노트 꺼내시고. 자, 오늘 현대소설 들어갑니다. 현대소설 들어가는데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서 작품 4개 해볼 거야. 작품 4개. 작품 4개. 자, 그래서 패턴은 시대적 배경에 따른 뭘 찾는 거냐면 문제의식을 찾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에 따른 문제의식. 그래서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이제 패턴을 분류를 해봤고, 몇 쪽이냐면 강의노트 15쪽이에요. 강의노트 15쪽. 오늘 이제 시즌2 7강입니다. 시대적 배경에 따른 문제의식을 찾는 것이다. 문제의식. 문제의식이라는 건 작가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가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걸 찾는 거란 얘기지. 됐어? 그래서 이제 오늘 7, 8강이라서 이제 뭐 이거 그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그 비대면강이라 그랬지? 다음 주는 비대면강 밀린 것들 이제 시험 끝나고 들어야 돼. 저 여자 선생님 언제 적응이 안 된다. 내 이거 영상 찍을 때 바꿔 소리 다 들어가 있어. 소리치고. 근데 아까 잠깐 복사기 때문에 봤는데 굉장히 어리시더라고. 어리시고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 시대적 배경에 따른 패턴들을 볼 건데 7강, 8강 해서 우리가 이제 5월 첫째 주까지가 시즌3 강의 안내 보내줬잖아. 승재한테도 보내주고. 그래서 5월 첫째 주까지가 시즌2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비대면 8강은, 대면 8강은 결국 이제 다다음 주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일단 일제강점기하고 전쟁 부분, 그 다음에 해방 이후, 그래서 이거 다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이제 시험 기간이 끝나면 밀린 패턴들을 다 해서 내가 설문조사를 할 거야. 어느 패턴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겠지? 자, 먼저 오늘 이제 배울 거 현대소설 패턴이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인데, 개화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근대적 의식과 전근대적 의식의 대립이야. 근데 이 개화기 작품이 요번에 수특에는 안 실려 있어요. 알겠어? 나오면 나중에 얘기할 거고. 그래서 일제강점기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의식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리얼리즘 소설. 리얼리즘. 대표적인 작가가 현진건하고 염상섭인데, 염상섭의 작품은 실려 있기는 한데 해방 이후 쪽이라서 그쪽 할 거야. 요번에는 여기 안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일부만 나와 있어. 일부 이제 우리가 안초시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태준의 복덕방에서 잠깐 보긴 할 거거든. 그리고 궁핍한 어떤 삶의 문제를 예약을 한다. 그다음에 일본인의 조선 1차 병과 멸시, 억압적 통치 문제, 그다음에 지식인들이 어떤 현실을 바꿔야 되는 좀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개화기 이후부터 일제강점기 시기는 굉장히 많은 앉아. 굉장히 많은 놀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과도기적 변화가 있던 시기야. 새로운 문물이 많이 들어오고 가치관이 많이 변동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근대적 의식과 전근대적 의식과의 어떤 갈등 문제. 알겠어? 근대적 의식과 전근대. 요거는 오늘 이제 해볼 거예요. 오늘 이태준의 복덕방이라는 작품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세대와 신세대의 어떤 가치관의 차이, 이걸 이제 보자는 거예요.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면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겨요. 이건 산업화 도시화 시기에도 나타나요. 자, 친일의 문제, 친일하는 기회주의자. 이것도 친일의 문제 오늘 다룰 거고. 근데 오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농촌 문제를 좀 다룰 겁니다. 김정한의 사하촌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농촌 문제를 볼 거예요. 그래서 지주는 이제 땅의 주인이지. 중간관리자가 주로 횡포를 해요. 그리고 소작농의 문제.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들이 고향을 떠나 유랑민이 되거나 농사를 지어서 남는 게 없이 빚만 늘어가는 거지. 이 문제를 오늘 해볼 거야.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시즌 1에서 이기영의 고향이라는 작품 봤거든. 안승학이라는 그 중간 관리자한테 소작쟁이를 하는, 모여서 연대를 하는 거지. 연대를 해서 저항을 하는 게 소작쟁이다. 그래서 오늘 크게 이제 두 가지 패턴, 이 농촌 문제와 요 근대제고식 정근대 요거 갈등 두 가지, 알겠지? 요거 오늘 진행해 보겠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넘어가서 근대소설 들어갈 건데, 여기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첫 번째 작품 보자. 오늘 있잖아. 오늘 하는 작품은 물론 쉽기는 하지만 역시 출제 확률이 가장 높은 작품들이다. 뭐 내신이 아니라 우리가 모의고사나 6평이나 9평에서 출제 확률이 높은 작품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먼저 김정한의 사하촌이라는 작품이에요. 수특은 선생님 패턴과 똑같이 이렇게 시대별로 차례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작품이 01, 02, 03 그렇게 돼 있는 수특에서도 배치가. 자, 중략이 어디 있냐? 여기 있네. 중략에서 끊어주고 하면서 문제 배치도 좀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문제 유형. 일단 1번 A의 서술상 특징이니까 C로 풀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내용에 대한 일. 뭐 성동리 농민들 조합의 이사 고서방 성동리 아랑네들 나오니까 인물 플러스 내용이죠. 얘는 B야. 그리고 얘는 B고. 그 다음에 3번은 밑줄문하니까 B지. 3번은 밑줄문하니까. 항상 문맥을, 앞뒤 문맥을 보시라는 거. 그 다음에 4번은 뭐 보기의 특정 구절의 의미니까 역시 B예요. 보강리 주민은 상황에서 왼쪽 오른쪽 연결돼야 되는 거니까. 순서 어떻게 짜냐? 2, 3, 4번 동시에 풀면서 제거하면서 중간에 1번 풀면 되지. 알겠지? 자, 그럼 보기의 포인트 좀 잡아보자. 자, 첫 번째 시대적 배경 볼게요. 일제와 결탁한 지주 세력의 횡포. 그러니까 농촌 문제라는 거지. 땅을 가진 이들의 횡포가 있었다. 첫 번째야.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뭐다? 지주 세력의 횡포를 우리는 볼 것이다. 알겠지? 횡포. 두 번째, 대다수 농민들은 착취를 한단 말이야. 착취에 따른 굶주림과 토지 일투 문화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작품. 그럼 농민들은 뭘 당했다? 이 횡포 때문에? 농민들은 그 소작농이겠다. 소작농. 농민들은 착취와 굶주림에 시달렸다 이거지. 그래서 지주계층에 속한 보강리 주민들은 지주계층이야. 일제와 결탁한 그런 세력들이지. 보광사는 절 이름이야, 절.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이 절들이 타락한 경우가 있었다는 거야. 절들이侵略을 하면서 대규모의 땅을 갖게 되고, 또 그 마을 주민들에게 횡포를 놓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지. 성동리 주민들에게 소작인으로 구성된 거야. 경작권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가 누구라고? 보광사에 속한 보광리 주민이고, 이 농민들은 소작농이죠. 얘네가 이제 그 성동리 주민들이야. 얘네가 토박이고 얘네가 들어와서 횡포 부리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소작료를 징수하고, 소작료나 이제 경작권의 문제들. 아주 전형적인 뭐 농촌 소설이에요. 경작권의 문제. 그래서 수탈을 합니다, 수탈. 이게 착취죠. 그래서 직접적인 권력 행사도 해요. 이래서 성동리 주민들은 서로에 대한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부당한 힘에 맞서는 집단적으로 연대의식, 소작쟁이 한다는 얘기예요. 강의 노트에서 얘기한 거 알겠지? 그래서 연대의식을 통한 소작쟁이, 알겠지? 연대의식을 통한 소작쟁이. 자, 그러면 저것들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들어가 보자고. 아주 중요한 작품이에요. 잘 나올 수 있는 작품.
자, 들어가 볼게. 자, 상황을 보죠. 본문에 논을 가지고서도 유아독존식으로 나있죠. 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주계층이겠지. 그럼 누구야? 절 사람들이야. 이게 바로 보강리 주민들이지. 보강사회. 보강사에 속한 그 절에 관련된 말. 세도에 눌려 흘러나오는 물조차 마음대로 못됐어. 이게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보강리 주민들이 권세를 부리는 거야. 자기가 지주계층이니까. 친일 지주계층이죠, 이들이. 그래서 이들이 이제 친일을 하면서 땅을 받게 될 지주계층.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부조리한 현실이죠. 이들이 더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을 지금 못 대고 있어. 물을 못 대게 한다고. 곰보 고서방. 곰보라는 거 얼굴에 뭐가 난 사람이야. 옛날에 소보루빵을 곰보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고서방은 누구를 대표하느냐? 성동리 주민을 대표하는 거지. 소장농이죠. 성동리 주민입니다. 소장농이에요. 소장농. 마침내 딸은 큰 빵을 먹고 자기 논에 물꼬를 조금 더 터놓았어. 자기 논에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도 있고 소장료도 낼 거 아니야. 그치? 그러자 그걸 본 한 양반이 빽 소리를 지르면 이 절사람들이야. 우리 다짜고짜로 왜 또 손을 대요? 물 우리가 쓸 건데 왜 니네가 쓰냐 이거야. 이제 물도 다 돼가고 하니 나도 좀 돼야지요. 하다가 고서방은 자기 말이 너무나 약한 것을 깨닫고 한마디에 불태웠어. 그리고 당신 논에는 물이 철철 넘고 있는데 그거 여기 우리 논에 좀 대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거지. 뭐 넘어? 어디 넘어? 이 양반이 눈이 있나 없나? 자, 지금 갈등 상황이죠? 누가 누구의 갈등이야? 성동의 주민 고서방과 절사람들 사이의 갈등이죠. 그러니까 절사람들이 권세를 부리는 거지. 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못 되게 해요. 근데 얘네들이 그럼 고서방은 농사 짓기 힘들 거 아니야. 근데 이들이 또 모두 걷어간다고? 소장료도 걷어가려고 한다. 그럼 농사라도 잘 짓게 해주던가. 그치? 물도 못 되게 지금. 얘가 눈이 있나 없나 하며 그는 곰보는 물꼬를 봉하려고 들었어. 그러니까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지금. 안 돼요. 곰보는 물꼬를 아까보다 더 크게 열면서 위에 있는 놈은 한번 적시도 못하게 하고 아래 놈만 두렁이 넘게 물을 실으는 건 너무 심하지 않소 이거. 뭐? 그렇게 노려보면 어쩔테요. 아, 야, 이 친구가 밥줄이 제법 톡톡한 거야 이거. 이렇게 얘기해. 네 밥줄이 잘 보장이 되는 것 같다 이런 거야. 밥줄 누가 쥐고 있어? 저 절사람들이 쥐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경작권을 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야. 너 좀 밥줄 좀 튼튼한가 본데? 뭐 이런 얘기야. 알겠지? 지네들이 경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작권을 가지고 고서방을 압박합니다. 그는 빗쭉 냉소를 했다. 이 친구, 네 집에는 그래. 애비도 삼촌도 없니? 그러니까 고서방이 나이가 더 많은데 애들 막 말을 까니까 싫은 거야. 야, 이 자식아 꼴값을 아는 건 어디 상판되게 빵꼴 좀 더 해줄까? 야, 이놈아 개같은 놈아 고서방 얘기한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바뀌어 졌기로서니 이렇게 예의도 없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세상이 뒤바뀌어졌다는 것은 그리고 누가 득세하고 있는 현실이야. 이런 친일 지주 세력이 득세하는 이런 현실이죠. 그들이 땅을 빼앗고 이 마을에 들어와서 땅을 불화받고 지주가 됐죠. 그래서 성동리 주민들이 이 지역에 오래 살았잖아. 근데 왜 절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마을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괴롭히고 있는 거지. 야, 이 녀석 좀 봐. 세상이 뒤바뀌어졌다고? 다른 사람도 들으라는데 소리를 높이더니 예끼 건방진 녀석 하고 몸피가 큰 곰보에 뺨을 한 대 그냥 갈겨버렸어. 폭력을 행사한 거지. 이게 뭘 믿고서 곰보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자의 역사를 불끈 졸라겠니? 그 근방에 있던 갈대패들 누구야? 절 사람들이겠지. 우후 몰려왔어. 아까 가동 늙은이를
늙은이한테 해코지를 하던 고자쟁이 이시봉이도 이 절사람이죠. 풋볼 차던 형식으로 곰보의 아랫배짱을 커지 아랫배를 발로 차버린 거야. 곰보는 하면 그 자리에 쓰다. 쓰러진 놈을 여러 놈들이 밟고 차. 그러다가 나중에는 뻗어져 누운 놈을 끌고 주제소에까지 가자고 야단. 그 세력들이 보강리 주민의 어떤 횡포죠. 횡포와 폭력이죠. 주제소에까지 가면 뭐 지금으로 치면 주민센터 같은 데 가자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거기 가면은 누가 불리하겠어? 고소방이 불리하겠지, 그치? 지금 보강리 주민들 편 들어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곰보는 그 말이 무엇보다도 무서워서 지가 당해놓고도 잘못했다고. 이게 부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폭행을 당하고도 불리한 처우 받을까봐 그런 거예요. 불리한 처우를 받을까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 자체가 지금 부조리한 현실의 문제죠. 부조리한 현실이다 이거. 들깨가 곁에 가도 곰보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논두렁에 멍하니 앉아있었어. 본인이 폭행을 당하고도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 현실. 부조리한 거지. 저수지의 물은 아예 끊어져 버렸습니다. 물도 못 되게 해요. 농사 어떻게 지으라는 거야. 물 끊어진 수문을 우두커니 들여다보는 농민들은 하도 억울해서 성동리 농민들, 소양 농민이겠지. 말도 욕도 아니 나오고 그곳에 주저앉았어. 좌절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온종일 숙회처럼 쫓아다니는 피로까지 물 찾아다니라고 막 온종일 힘을 썼거든. 일어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한편 물을 아주 충분하게 인어프하게 된 흐뭇하게 된 보강리 최근에 생긴 중마을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이거 토박이들이 아니라는 거지. 친인 세력들이 들어와서 마을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토박이가 아니야. 중마을이야. 중들이 사는. 제 논물이 행위 아랫노를 넘어올렸어야 도도하던 물고와 논두렁 낮은 짬을 한층 더 단단히 단속하느라고 오고 싶었다. 대비된 거죠 이렇게. 상황이. 그래서 지금 처지가 대비된 거야. 그래서 이 부조리한 어떤 현실의 문제가 더 부각이 되죠. 인천 현실의 문제가 더 부각이 된다. 처지가 지금 대비돼 있어요. 자, 그렇고 고서방은 분함도 분함이지만 그거보다 내년 봄에 영락없이 논 두마지 이제 한번 개겼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들이 또 횡포를 부리겠지, 그지? 소자권을 주겠어? 경자권을 주겠어? 안 줄 거란 말이야. 두마지가 떨어지고 말고 생각하면 앞으로 살아갈 일이 안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거는 경자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지. 이들이 횡포를 부려서 경자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약점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자, A 부분의 서술상 특징. 갈등의 고조는 A 전부터 있었고요. 그 고조되는 과정 자체가 나온 건 아니야. 대비된 처지가 나온 거지. 그지? 서로 간에 보강리 주민과 성동리 주민의 대비된 처지. 그거 어디 있어? 이거죠? 처지 대비. 그래서 고조되는 과정이 아니고 특정 사건의 전말, 대화 내용 요약해서 아니고 내면 변화, 분위기 전환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5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위치만 찾아주면 되죠. 이건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거 순서대로 안 돼 있네. 3번은 있네. 함께 대화를 나도 보강의 사람이 하대하고, 그치? 야 임마 막 이러잖아. 올리본을 표출합니다. 맞아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도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랑네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것만 지우고. 3번 기억. 상대방이 하고 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죠? 왜 또 손을 대요?
물고 트지 말라는 거야. 맞죠? 니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하는 논에는 정당한 이유. 그치? 당신 논에는 물이 철철 넘고 있으니까 물 대도 괜찮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하고 4번 볼게요. 밥줄이 제법 독특한 모양이라면서 논 물꼬를 트는 고서방을 협박하고 제재하려는 보강의 주민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죠. 또 경작권 빼앗아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 금방 했던 같은 패들이 벌떼처럼 고서방에게 몰려든 상황에서 굶주리고 있는 소작인에게까지 소작료를 징수하려고. 지금 여기는 소작료 징수의 문제는 아니야. 알겠지? 갈등의 내용을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죠. 물꼬를 트냐 마냐의 문제인 거야. 알겠어? 거기서 지금 권력 행사를 하고 있는 거지 소작료를 징수하려고 오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너무 잔인하지 이렇게 하면. 2번이다. 3번 내년에 봄엔 영락없이 전론 두마지기를 잃을 것을 걱정한 이유는 경작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작권 빼앗아 버릴 수도 있죠. 걔네가. 자, 그래서 지금 두 문제 풀었습니다. 1번, 4번 풀었어. 자, 뒤에 가볼게. 중요한 이유는 어떤 상황일지. 자, 중요한 이유 볼게요. 그들의 하소연은 자기들이 봄에 빌려 쓴 그 저리자금, 대출이죠? 지불기한을 연기해달라. 두 가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성동리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야. 돈이 없어. 굶주리고 있으니까 보강사에 요구하는 거겠지. 두 번째는 이 빚의 내용이 뭐예요? 비료대금이죠.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뭘 줘야 돼? 빚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봐야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의식이죠. 농사를 지을수록 남는 게 없고 뭐만 늘어나?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소작농들의 어려움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보강사 소작인들은 해마다 소작료와 소작료 매석에 대해서 너더시가 되는 조합비에 비료대금, 이자, 그리고 비료대금은 또 이렇게 막 매년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소작료가 어떤 거야? 과도하게 징수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다? 과도한 수탈과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 과도한 수탈과 착취. 그러니까 사실 성동네 주민들은 살기가 어떤 거야?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 성동네 주민들 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현실이에요. 자, 의젓하게 교의에 기댄 채 인사도 받느냐 마느냐는 성동네 주민들 무시하는 거지. 이사야 이사. 이 조합. 아까 보기에 나와 있었잖아요. 조합을 통해서 횡포를 부립니다. 그래서 조합의 대표입니다. 빌듯이 늘어놓는 성동네 부장의 말을 귀 밖으로 한참 시키시마. 그러니까 귀등으로도 안 된다는 얘기야. 껍데기에 낙서만 하고 있더니 무튼 정색을 하고는 그런 귀치하는 놈은 붙이지 않는 게 어때요? 지금 지불기한을 연기해달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농사 짓지 말아라 이거야. 못 갚을 거면. 알겠지? 그러니까 요청을 뭐 하는 거야? 거절하는 거라는 얘기죠. 정색을 하고서는 요청을 거절한 거야. 요구사항을 거절한 거죠. 해줄 리가 있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그러면 소작료를 올리든가 뭐 빚을 지든가 이러려면 농사라도 잘 짓게 해주는 거야. 그치? 농사 잘 지으려고 물 대는 것도 방해하잖아. 이런 횡포를 또 부리는 거야. 해마다 이게 무슨 짓들이요? 나도 이제 그런 우는 소리 듣기만 해도 귀찮았어. 호세만 대고 버티겠거든. 어디 한번 버텨야 보시구려. 아니 누가 어디 돈을 안 내겠다는 겁니까? 돈은 낼 건데 우리가 지금 가진 돈도 없고 굶주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조금만 연기를 해달라는 거지요 하고 또쭈리가 말을 받았어. 내는 안 내? 다시 이빠들 해보시오. 난 더 이상 당신과 이야기 않겠어. 그래서 이사님은 살결 좋은 얼굴에 기름기가 가득한 씨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살결 좋은 얼굴이 될 수밖에 없어. 저기 녹이를 뜨더니 그들 틈에 껴있는 공보를 또 힐끗 보고서 아까 찍혔어 이미. 고소막 찍혔죠?
고서방 당신은 또 뭘 하러 왔어? 작년 것도 못 따내고 무슨 낯으로 여기 몇십 개 꼬집었다. 그래서 다시 장부를 뒤적거리면서 하던 일을 계속했다. 일행은 허탕을 치고 요구사항을 안 들어줬죠. 그리고 며칠 뒤 저수지 및 고서방의 논을 비롯하여 여기저기에 이제 차압의 팻말이부터 압류하겠다는 거야. 왜? 빚을 안 갚았으니까.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한 거죠. 대금을. 그래서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압류를 당하면 아예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럼 이제 성동리 주민들은 어떤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거죠. 그 농민들 알아보지 못하는 차압 팻말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어. 피땀을 흘려가면서 지은 곡식에 손도 못 대다니. 그들은 억울하고 분하다기보다 꼼짝없이 이제 목숨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앞섰다. 그래서 고서방은 꼼짝없이 이제 목숨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뭐야? 결국 생계 걱정을 하는 거야. 근본적인 이제 생계가 문제야. 생계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걱정이에요. 고서방은 드디어 야간 노조를 하고 말았어. 그럼 뭐가 되었다? 아까도 봤지만 고향을 떠나서 유랑민이 됐다. 만주나 간도 같은 곳. 거기에는 더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야간 노조 어린 것들 데리고 어디 갔을까? 유랑민이 된 거야. 그 동네 사람들은 애터지는 말로써 그들의 뒤를 염려했다. 심지어 비가 오는데 비가 와요. 무심한 가을비입니다. 가을이면 이미 뭐야? 수확이 다 끝난 거지. 왜 무심해요? 차라리 아까 내리지. 그지? 정작 필요할 때는 안 내리고 이때 내리거든. 그러니까 무심한 가을비라고 하는 거야. 진종을 고서방에 지어두고 간 별사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저 싸우고 뭐하고 맞아가면서 간 별사한테 손도 못 대는 거야. 압류 딱 지어주고 차 앞에 말을 휘두르겠다. 암울한 상황입니다. 무슨 불길한 징조인지 새벽마다 방산동에서 여우가 울어대고 외상술도 먹을 것이 없어진 농민들. 그만큼 뭐야? 생계가 이제 절박해진 거야. 외상술도 못 먹고. 저녁마다 야학당이 터지게 모여들었다. 야학당이라는 공간은 뭐냐? 결국 연대의식을 표출하는 공간이 되는 거죠. 저항을 하기로 맘먹은 거다. 이거 어떻게 살아? 못 사니까 지금. 성동리 농민들은 일제히 야학당을 뚫어버렸어. 그들의 손에는 여름 여름 못한 빈 집단이며 공대 매물대가 잡혀 있었다. 그럼 이걸 뭐로 쓰려고 하느냐? 이윽고 그들은 긴 줄을 지어가지고 차 취소와 소장료 면제를 탄원해 보려고 마을을 떠났어. 그럼 뭐에 나서겠다는 거야? 소작쟁이에 나서겠다는 거야. 저항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 연대에서 소작쟁이라는 것은 연대에서 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의 고향에서 나왔어요. 안학녀들은 전장이나 보내는 듯이 돌담론으로 고개를 내가지고 남정들을 보내는데 만약 보강성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고 뒷일을 정리했어. 그러나 똘줄이 들켜 청란이 본고 타 성동리 주민들이죠. 이들 장자와 손들어 빈 집단의 무리들은 어느새 벌써 동네의 상태를 더우 잡았어. 철없는 아이들도 행렬의 공문에 붙어서 절 태우러 간다고 부산이 떠들어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 들어주면 좀 절을 태워버릴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같은 거 지금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알겠지? 불을 내려고. 자, 2번 한번 볼까요? 성동리 농민들은 조합에서 빌렸을 돈을 갚지 못해 곤란한 겁니다. 차압딱지가 붙죠. 맞습니다. 조합에 이사는 성동리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도 소장료 올려야 한다. 요구사항이 그게 아니죠. 소장료를 낮춰달라 이게 아니라 지불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그랬어. 알겠지? 근데 거기다 대고 소장료를 올린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요구사항을 거절한 거지. 거절한 거야. 그래서 정답은 2번이지. 2번 너무 악랄하지 않아요? 선지 만든 사람이. 거기다 소장료까지 올리려 한다고. 2번 너무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5번도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3번 일단 보시면 디귿
귀찮은 놈을 붙이지 않는 게 어때요?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 거절했던 맞습니다. 리얼. 누가 어디 조합돈을 안 내겠다는 겁니까? 조금만 연결해달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원하는 바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알겠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미 풀었는데 4번 보시면 성동리 주민들이 하소연이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저기에 입도차압의 팻말이 붙은 것은 농민들을 수탈하던 지주들에게 협회죠. 그 다음에 야학답들로 모여들어 보강선을 향하는 주민들은 연대의식이죠. 집단저항, 소작, 쟁의에 나서고 있다.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전형적인 농촌소설 한 작품 해봤습니다. 다음 작품 들어갈게요. 자, 어디서 끊느냐? 여기 중요한 줄거리 있네. 자, 이 작품은 그 신구 세대의 어떤 가치관의 차이를 좀 엿볼 수 있는 거고, 당시 이제 궁핍한 삶을 살았던 조선인들의 모습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어떤 그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사회의 모습도 좀 엿볼 수가 있거든요. 자, AS 업사스지 문제 유형 똑같아요. 시죠? 시점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2번 땅에 대한 이해 라고 했지만 사실은 선지를 보면 그냥 위치 찾는 문제죠. 선지를 보면 위치 찾는 문제다. 다음 3번 뭐 이것도 당연히 밑줄이고 3번도 4번도 뭐 구절의 의미니까 B죠. 그러면 이제 순서는 역시 똑같아요. 2, 3, 4번 동시에 제거하면서 중간에 역시 1번. 자, 보기 포인트만 좀 찾아봅시다. 첫 번째,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에 급변하는 시대상과 그 속에서 시대상이 급변해. 과도기적식이라고 그랬지. 시대상이 급변하기 때문에 과도기적식. 신구 세대에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구 세대가 이렇게 가치관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구세대와 어떤 신세대의 분명히 뭐가 존재한다? 가치관의 차이. 이태준의 이제 복덕방이라는 작품인데 이제 내신 1학년 때 뭐 내신할 때 돌다리 같은 작품 배워본 친구들이니까 돌다리. 거기서는 이제 아버지는 구시대의 가치관을 대표하거든. 그 다음에 의사인 창섭이 아들은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을 대표해. 그래서 땅을 사고 파는 문제가 갈등을 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는 땅은 이해관계가 아니다. 물질적 가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신적 가치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땅을 팔 수 없다고 얘기하고 아들인 창섭의 의사는 이거 땅을 돈으로 환산해서 병원도 확장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거고 땅도 새로 살 수 있을 건데 아버지가 왜 그런 이해를 못하지?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니까. 그래서 그 가치관의 차이가 엿보이는 작품인데 일제강점기가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9세대의 인물들은 이웃이나 친족 간의 인정과 의리를 중시해. 9세대는 인정과 의리를 중시해. 휴머니즘. 정신적 가치를 중시해. 그렇지만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경제적으로 몰락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각기의 방식으로 처지를 개선하고자 하며 부동산 투기의 바람 속에서 부를 획득해 경제적 능력을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쨌든 지금 경제적으로 몰락을 해. 그래서 이것에 회복을 하려고 부동산 투기, 이게 당시에 이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야. 한편 시대적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입니다. 적응하고 있는 것을 묘사되는 근대적 인물은 신세대 인물이겠죠. 철저하게 이해타산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갈등을 있습니다. 얘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들어가죠. 자,
초시는 안초시입니다. 옛날에 뭐 무슨 박서방, 김서방 무슨 뭐 그런 거 부르는 것처럼 그냥 얘들아 선비 남자 이렇게 부르는 이제 일반적인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이 초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초시는 이날 저녁에 박희환 영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박희환 영감에서 이제 우리 뭐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불과 뭐 작년 재작년 부동산 투기 열풍이었거든. 이럴 때 뭐 정보들이 돌죠. 어디에 도로가 들어올 거다. 어디에 지하철역이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땅을 사놔라. 뭐 이런 정보들이 있을 거야. 땅값이 오를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보예요. 이게 땅입니다. 하나 정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돈다는 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결국 이 부동산 투기 열풍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탕주의가 우리가 이제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을 또 보면 금 캐는 데 열중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사회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한탕주의가 만연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차근히 뭔가 생산해 돈을 번다 보다 지금 아까 봤잖아 방금도 그렇게 성실히 일해봐야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다 이런 데 뛰어드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한탕주의가 만연을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니까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만연을 했을 때였다 이거지. 이게 당시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들은 이야기에 따르게 했어. 자기 돈이 없으니까. 그동안 안초시는 근데 실패는 많이 했어요. 실패를 했을지라도 십수년을 상업계에서 놀았어. 그러니까 이제 돈 굴러가는 거 뭐 이런 건 안다는 거야. 좀 캐릭터가 나와 있죠. 그래서 딸에게 안초시가 딸에게 출자를 권유하는 수자. 딸에게 뭐야?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 거죠 지금. 딸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있어. 딸이 듣기에도 딴 사람이 놀라웠다. 그 얘기는 평소에 딸이 어떻게 생각했다 아버지를 개무시했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니까 아버지가 좀 달라 보이는 거지. 딸은 즉석에서 오케이를 말하지 않았으나 그의 머릿속에서도 이내 잊혀지지는 않았던지 다음날 아침에는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딸 편이 먼저 이야기를 다시 꺼내었고 초시가 박희환 영감에게 묻던 이상으로 시시콜콜이 캐물었어. 그럼 초시는 또 박희환 영감 이상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던 소상히 설명했고 1년 안에 성장을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50배 이상의 순이익이 날 것이라 담당을. 그러니까 우린 이런 거는 보통 뭐예요? 뻥인 거 알고 있죠. 그럼 누구나 다 하겠지, 그지? 50배 이상의 순이익이 어떻게 나겠어요? 장담해서. 딸은 그냥 솔깃합니다. 사흘 안에 연구소 집을 신탁 회사에 넣고 3,000원을 돌리기로 한 거야. 대출을 받는 거죠. 담보대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땅을 샀다는 얘기야. 이거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땅을 샀어요. 초시는 기쁘죠 이제. 금시말 보는데 뛰고 싶게 기뻤다. 서참이 이놈 은근히 날 멸시했어. 서참이가 야 너는 뭐 땅도 없고 뭐 집도 없고 이렇잖아 하고 무시했다 이거지. 딸이 집 샀으니까 내가 산 거랑 똑같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내 굳이 널 시켜 내 집보다 나은 집을 살 테다. 서참이가 이제 뭐 부동산 쪽을 하니까 시켜서 우리 집 알아봐 달라고 할 거라고. 그러니까 놈이 천생 각회지 별거냐. 다음에 대리인이나 하는 거지 뭐. 그러나 신탁회사에서 돈이 되는 날은 웬 처음 보는 청년 하나가 초시 앞을 가리며 나타났어. 그는 딸의 청년이었다. 사위 녀석격인데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죠. 딸은 아버지의 손에 단 1전도 넣지 않았고 꼭 그 청년이 가서 돈을 쓰며 처리하겠어. 이거는 지금 누구의 안초시의 기대와는 다르죠. 자기가 투자하라고 그랬고 자기가 이 돈을 굴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럼 딸은 일단 이름이 나오는데 안경화거든요. 이 안경화는 왜 아버지한테 안 시켰을까? 애초에 아버지 개무시했고 아버지가 실패하는 거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족 간의 관계가 이 돈으로만 생각이 드는 거지. 일단 안경화가 안초시를 믿지 않아요. 안경화가 안초시를 믿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안초시의 지금 기대와는 다른 거죠. 안경화가 안초시를 믿지 않고 어떤 기대와 지금 다른 상황이 벌어졌어. 그럼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없잖아 지금. 그치? 자기가 떨어질 돈이 있겠어? 그 안초시는 이거 갖고 딸한테 좀 이렇게 뭔가를 얻어서 집도 사고 뭐 사고 이러려고 했는데 완전히 거리를 좀 둘려 하죠. 안경화 아버지하고 못 믿는 거야. 저는 팽 나오는 노염을 참을 수가 없어. 근데 지도 많이 실패했으니까 며칠 밤을 지내고 나니 적어도 3,000원의 수익이 5, 6만 원 될 것이라 야, 10,000원 하나에 어디로 가야 하는 타령. 그러니까 그래도 딸인데 아버지가 이런 좋은 정보를 줬는데 10,000원 정도라도 주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는 거야. 6번인가? 맞지? 5번 맞아. 그래서 여전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10,000원 정도라도 주지 않을까 해서.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뭐 이거 어떻게 딱 우리 뻥인 거 알고 있겠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1년이 지났다. 모두 꿈이었다. 모두 꿈이었다. 꿈이라도 너무 악한 꿈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거지. 기대대로 되지 않은 거. 지금 땅값이 올랐다 안 올랐다? 안 올랐다. 사놓고 완전 맹지를 산 거야. 맹지를. 3,000원씩 땅을 사놓고 날마다 신문으로 수소문을 하는데 거기에는 축항, 그러니까 개발 소식이죠. 항구로 개발된다는 소식 알겠지? 축항이 된단 말이 신문에도 소문에도 나지 않았다. 즉 박희환 영감이 준 정보는 무슨 정보다? 거짓 정보였다 이거지. 그래서 거짓 정보에 지금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런 열풍이 불면 그걸 이용해서 이용해 먹는 사기꾼들도 늘 득세를 한다 이거지. 사기꾼도 득세를 해. 근데 실제로 오르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현혹을 시키는 거야. 용담포와 다사도에는 땅값이 30배가 올랐느냐 50배가 올랐다냐고 졸부들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어도 여기는 간간무소식이에요. 나중에 역시 이것도 박희환 영감을 통해 알고 보니 여기까지 볼게. 그 관변 모씨에게 관청에 뭐 관련된 사람이야. 관변 모씨는 이 사람이 사기꾼인 거지. 그래서 거짓 정보의 주체 박희환 영감이 잘못한 게 아니라 거짓 정보의 주체입니다. 박희환 영감도 속아 떨어진 거야. 축항 후보지로 측량까지 하긴 하였으나 무슨 결점으로인지 중지되고 마는 바람에 너무 기민하게 거기다 땅을 샀던 그 모씨가 땅 처치에 곤란하여 꾸민 연구입니다. 알겠지? 연구를 꾸민 거. 그러니까 자기가 땅을 사놓고 개발이 안 되니까 딴 사람을 속여서 그 땅을 떠넘긴 거야. 알겠지? 속은 거야. 돈을 쓸 때는 1원짜리 한 장 만져도 못 봐. 자기가 그러니까 일에 참여하지도 못했어. 벼락은 그 청년이 아니라 초시에게 떨어졌어. 아빠! 아빠 때문에 망한 거야. 나 소리 질러보자. 아빠 때문에 망했잖아. 이렇게 얘기해. 서너 끼씩 굶어도 밥 먹을 정신이 나지도 않았거냐. 밥을 먹으러 들어갔어. 밥도 안 먹였다는 거지 딸이. 재물이란 친자간의 의리도 배추 밑돌이 탄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뭐가 생긴 거야? 불화가 생긴 거야. 딸과 그러니까 아버지 밥도 못 먹게 한 거야. 평소에도 개무시했었잖아. 그리고 안경화는 어떤 캐릭터인지 알겠죠? 새로운 세대죠. 그래서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 아버지의 어떤 가족 간의 정이나 이런 거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고 이해타산적 면모를 보입니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고 이해타산적 면모.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그 밥 먹으러 들어오지도 못하게 단식 갈 뿐이었다. 자, 중약부문 줄거리 보기 전에 이제 문제 좀 볼게. 1번 A를 보면 A는 그동안에서 사건의 경과를 좀 요약적으로 진술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요약. 회상의 형식 아니고 의식의 흐름과 관계없고, 그렇지? 이야기 밖에서 했잖아. 중심문이 겪은 사건의 전모를 어떻게 해주고 있다? 요약적으로 진술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동안에서 경과, 사건의 경과를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경과를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 밖에서 숫자가 인물 간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분위기를 묘사한다. 아니고 여러 인물의 내면 심리 입체적인 거 아니에요. 자, 다음 땅에 대한이에요. 관면 모 씨는 축항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샀는데 어쨌든 개발이 안 됐죠. 있었어요. 결국 추측해보면 박희환은 안초 씨에게 땅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정보를 준 거죠. 확실하게? 맞습니다. 안경화는 연구소 집을 담보로 해서 3,000원을 빌렸고요. 안초 씨는 안경화가 청년을 보내자 땅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은 게 아니라 그래도 딸인데 아버지인데 자기가 10,000원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여전한 기대감이 있었어. 알겠지? 얻을 수 없을까가 아니라 4번이다. 안초 씨는 안경화 땅에 투자하기로 하자 멸시한 서참이에게 설득하겠다고 생각했다. 맞아요. 자, 다음 3번 기억. 안초 씨가 돈 문제로 인해 불화하게 된 처지에 한탄하고 있죠. 딸이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거야. 맞습니다. 그럼 4번. 안초 씨가 딸에게 적극적으로 출자를 권유하는 장면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거나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9세대의 모습. 그죠? 방금 봤잖아. 그지? 서참할 때 소록도 하고. 땅값이 올라 졸부들이 생겼다는 소문. 일제강점기에 부동산 투기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익을 챙긴 사람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기꾼들도 있고. 자, 이제 뒤에 내용 볼게요. 자, 중약동 줄거리. 서참이가 시리에 빠진 안초 씨를 위로하지만 시리에 빠진 안초 씨를 위로해요. 서참이가. 아까 앞에만 보면 서참이가 이제 나쁜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대표하는 인물이 3명인 거지. 9세대를 대표하는 인물. 누구야? 안초 씨, 서참이, 그 다음에 박희환 양반. 위로해요. 좀 서참이에 우리가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죠. 의리와 인정이 있어. 아까 이들은 뭘 중시한다? 인정과 의리를 중시한다고 했잖아. 결국 안초 씨가 죽음을 택하고 만 거 못 견딘 거예요. 딸이 막 그렇게 막 박대하고 이러니까 못 견딘 거야. 그래서 이제 안초 씨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이제 서참이의 시각에서 봅니다. 파출소로 갈까 하다 그래도 자식한테 먼저 알려야겠다고 말만 듣던 그 안경화 무역연구소, 딸내미 연구소죠? 안경화를 데리고 왔다. 딸이 한참 울고 난 뒤다. 관청에 와서 알려야지? 아니야, 여 아스세요. 아서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관청에, 아니 아버지가 죽었으면 관청에 알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사망신고도 하고 절차도 거쳐야 되잖아. 근데 이상한 거야. 왜 관청에 알리지 말라는 거야? 딸은 펄쩍 뛰었다. 아스라니? 제 명예도 좀. 지가 아버지를 그렇게 박대하고 무시하고 이랬던 행동들 알겠지? 그게 알려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보다 뭐를 더 생각하는 거야? 자신의 명예를 더 챙기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바로 뭐다? 새로운 세대의 이해타산적 면모야. 이해타산적 면모. 자기 명예를 챙기고 싶다 이거. 하고 그는 애원하였다. 명예 안 될 말이지.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이 애빌 저 모양으로 세상 떠나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우리가 서참이가
딸을 지금 꾸짖는 거죠. 그렇다는 건 우리가 역시 서참의 또 인정과 의리를 엿볼 수 있는 거지. 진정으로 슬퍼하고 분노하잖아, 그지? 안초시의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캐릭터를 좀 볼 수 있어요. 인정과 의리가 있는 거야. 안경화는 엎드려 다시 울었다. 지 명예가 실추될까봐. 그러다가 나가려는 서참의 다리를 끌어안고 놓쳐놨다. 그리고 절 살려주세요. 지가 아버지한테 그따구로 해놓고 저를 몇 번이나 거듭하였다. 그럼 비밀은 내가 지킬 테니 나 하자는 대로 할까? 차민은 다시 앉았어. 부친이에 보험 든 거 있지? 내 간이 보험이야. 뭐 그렇게 큰 보험은 아니라는 거야. 무슨 보험이든 얼마나 타게 되는 480원이야. 부친이에 들었으니 부친이에 다 써야지. 그럼요. 그럼 돌아가니가 늘 속사스, 속 셔츠, 사스가 셔츠. 되겠지? 그러니까 셔츠 하나 제대로 마련을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속 사스 리코퍼 했다든가 아니면 뒤에 이제 안경다리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는 생전 안초시의 삶을 좀 엿볼 수가 있어요. 안초시의 궁핍한 삶이야. 그리고 딸이 이걸 챙겼어, 안 챙겼어? 안 챙겼다는 거지, 딸이. 안 챙겼다는 거. 그래서 상동 털사스를 사다 입히고 그 이후에 진견으로 수의, 일습, 구색 맞춰 짓게 하고 그 돈 가지고 공동묘지도 특등지로 널찍하게 사고 이렇다는 건 죽은 뒤에라도 아버지 대우를 든든하게 하라는 얘기. 알겠지? 수의도 괜찮은 거 입히고 땅도 특등지로 좋은 거 사고. 그래서 서참의 어떤 제안이죠. 제안이야. 죽은 뒤라도 아버지를 챙기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역시 그 죽음을 위로하는 거죠. 안초시를 위로하는 거야. 죽은 뒤에라도 대우를 해주라는 얘기야. 알겠지? 아버지로서의 대우를 해주라는 얘기야. 안초시를 위로하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서참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죠. 그죠? 인정과 의리가 있는 모습을 역시 엿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죽은 뒤에라도 아버지를 제대로 대우해라. 그럼 내가 입을 닫고 있겠다. 장례식장을 다양하게 해야만 해. 초라하게 해버리면 내가 그저 안 있을게야. 알아들어? 내가 그제 핸드백을 열고 눈물 젖어라는 걸 닦았어. 아주 가식적이죠. 그래서 안초시의 소위 연결식이 그딸의 연구소 마당에서 열렸다. 서참이와 박희한 영감 술이 거나하게 취했어요. 진짜 슬퍼하는 거야. 죽음에 대해서. 박희한 영감도 궁핍합니다. 뭘 잡혀서 가져와서 전당포에. 부의금 알죠? 조의금. 그래서 조의금을 갖고 왔어. 2원 정도를. 그러니까 박희한 영감도 궁핍해요. 서참이가. 장례비가 넉넉하니 자네 그 돈 계집애 줄 거 없네. 반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안경화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한테 그따구로 했으니까.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술집에 들려 거나하게 곱빼기들을 한 것이다. 연결식장에는 제법 반만한 조객들이 모여들었어. 예복을 차리고 온 사람도 두어 있었고 뭐 모두 고인을 알아온 것이 아니고 무용과 안경화를 보아본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안경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거지. 그러니까 진정한 추모는 아닌 거야. 진정하게 추모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박희한 영감하고 서참이밖에 없지 지금. 안경화도 제법 눈이 젖어가지고 신식 상복이라나 공당 같은 새까만 양모로 관 앞에 향불 놓고 절했다. 그들을 따라 관 앞에 꾸벅거렸는데 뭐라고 짓거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어. 그냥 의례적으로 장례식장 가면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지. 그들의 분향이 거의 끝나는 타였을 때 에헴 하고 얼굴이 시뻘건 술에 거나하게 취했어. 서참이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듯이 나섰다. 향은 한 움큼이나 집어요. 연기가 시커멓게 올려섰더니 불이 났다. 후 뭐라 불을 끄고 수영을 쓰다듬고 절했다. 그리고 종문을 읊어요. 나 서참이스 알겠나? 자네 참 호사다. 호사를 누리고 있다. 죽어서라도 이렇게 하니까 잘 죽었으니 살았으면 이딴 호사를 해보겠나? 인전 안경 따위 고칠 일도 없고
안경다리조차 못 보실 거야. 알겠어? 역시 안초시에 뭘 볼 수 있다. 생전에 공깃반 사람과 딸이 얼마만큼 무시했는지 알 수 있겠지.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생전에 공깃한 삶을 역시 볼 수 있다. 18번인가? 하는데 박희환 영감이 들어서더니 이 사람 취했네 그냥 밀어내요. 박희환 영감도 똑같아. 가슴이 답답한 거지. 진정한 춤은 이 둘이 하고 있어. 그래서 울음이 터져 그만 터져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지금 1번 풀었고 2번 풀었잖아. 3번 볼게. 니은 안경화가 서참의 말을 듣고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어. 그쵸? 당혹감 드러내고 있잖아. 아니야 아스세요 하고 벌떡 일어났잖아. 서참이가 안초실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책망하고 맞아요. 꼬집는 게 책망하는 거지. 4번 리얼은 그 계집애 줄 거면 반감은 맞는데 서참이가 장례 방식을 못마땅하게 여긴 게 아니라 장례 방식은 본인이 제안한 거잖아. 그대로 안경화가 수용했잖아. 뭐가 못마땅한 거야? 평소 아버지한테 했던 태도가 못마땅한 거야. 알겠지? 아버지에 대한 태도. 이것 때문에 지금 반감을 갖는 거야.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요. 정답 4번입니다. 박효환이 조문객으로서 지나친 생활을 하는 서참이를 제재하려 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3번 볼게요. 안경과 서참이에게 제 명예도 좀 생각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혈연의 죽음 앞에서도 세간의 평판. 이거에 대한 슬픔이 아니죠? 지 명예만 생각하고 있죠? 이해탄한 점은 맞습니다. 근대적인 거래. 지금 반반한 주객들이 연결시장에 모여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보이는 행동은 안초시에 대한 인정과 의리. 이건 누가 지키고 있는 거야? 서참이와 박희환 영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죽었다고 관계없어. 정답 3번입니다. 이거 4번으로 바꿔야겠네. 4번이에요. 서참이가 자네 살았으면 이만호살 해보겠느냐고 탄식한 것은 경제적으로 몰락한 채 또 딸에게도 홀대받고 있었죠. 안경다리 하나 안 고쳐주고 그지? 안초시의 처지를 떠올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과도기적 시기에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 또 이해타산적 태도를 보이는 세대와 그렇지 않았던 그 전통적인 세대 간의 갈등을 다룬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과도기적 시기에. 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조금 문제의식과는 다르게 자주 일제강점기이긴 한데 좀 자주 나오는 작품이고 아까도 이제 과도기적 시기에서 조금 우리가 가치관의 차이를 얘기했잖아요.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 작품도 모의고사나 뭐 너무 잘 나오는 작품이니까 필수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작품이에요. 자, 일단 중략이 있습니다. 한번 끊어주고요. 그래서 자 다음 문제 보시면 1번 A와 B에서 나타나는 거 따로따로 제어가 가능하죠. C니까 A에서 선지 줄이고 B 보고 나머지 하고 이렇게 좀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 2번 이 글의 내용에 대한 위치 찾는 거죠. 그죠? 위치 찾는 거 B입니다. 자, 다음 3번 밑줄문화니까 역시 B. 밑줄문화. 다음 4번 역시 4번도 B죠? 똑같아요. 푸는 거. 이거 짜보면 2, 3, 4번 동시에 제거하면서 중간에 1번에 A하고 B하고 따로 제거할 겁니다. 자, 보기 포인트를 좀 볼까요? 자, 운명이 한 사람의 고유한 개성과 맞닿아있다고 본다면 인간이 운명을 발견하는 과정은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래. 그 역마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의 캐릭터가 나와있죠. 역마살은 어디 한 곳에 있지 못하는 거죠.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만 돼. 떠돌이 인생이야. 역마살이라는 운명을 타고 나는데 정착을 바라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여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한편으론 답답함을 느껴요. 이게 첫 번째야. 자, 일단은 주인공은 운명은 역마살을 타고 난 거죠. 근데 이제 타인의 기대는 어떻게 해주길 원한다? 정착해주길 원하는 거야. 정착. 알겠지? 그러니까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아가는 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역마살 타고났기 때문에. 그러던 중 결혼과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랑에 눈뜨면서 활기를 띠기도 하지만 혈연에 따른 윤리적 문제로 인해 좌절해 봅니다. 운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결혼을 하게 되면 정착을 할 수 있는 건데 혈연에 따른 윤리적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랑에 눈을 뜬 건데 문제는 혈연에 따른 윤리적 문제로 좌절을 해요. 그는 결국 역마살을 받아들임으로써 수용한다는 거지. 정체성을 확인하고 삶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좌절했잖아. 정착이 안 돼. 운명을 수용해. 운명을 수용합니다. 받아들여요. 이것이 정체성이고 삶의 희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영화 한번 보시죠. 자, 성기에게 역마살이 든 것은 이게 아까 운명이다, 주어진 운명이라고 그랬잖아. 성기에게 역마살이 든 것. 일단 어머니가 아버지가 누구냐면 중서방을 정한 탓이야. 아버지가 이제 중이었다는 얘기죠. 절에서 알겠지? 또 어머니가 중서방을 정한 것은 할머니가 남사당에 반했다. 이 남사당에 반해 이게 최장수 영광과 관련이 있어요. 이따가 나와요. 여기 이제 그 얘기가 나오거든. 여기 남사당을 꾸며와 화개장터 하룻밤을 놓고 한 자기 아버지 이런 얘기 하거든. 최장수 영광과 관련이 있어. 반했던 때문이라면 남사당이 뭐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거든. 결국 성기의 역마운도 할머니가 장본이야. 할머니가 남사당에게 반했던 게 문제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성기의 역마살을 내려주는 거지. 이 할머니는 성기에게 중지를 시켜서, 중지는 중노릇이야. 중노릇. 절에 가서 머리 깎고 중이 되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중이 되면 그 절에서 계속 살아야 되잖아. 여기저기 다닐 수가 없고. 그래서 방법은 다르지만 역마살을 때려고도 서둘러 보았던 것이고, 중진에서 못 다 푼 살을 이번에 옥화가 책장살을 시켜서 풀어버리는 속셈인 것이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주변인의 기대는 역마살을 지금 떼는 거야. 정착하기를 바라는 거라고. 떼고 정착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든 성기의 어머니가 이제 옥화거든요. 옥화든 지금 성기가 역마살을 떼길 바라는 거지. 둘 다 방법은 다르지만 중노릇 시키던가 아니면은 책장사를 시키던가. 알겠지? 근데 성기 입장에선 그래요. 이제 보면 불경 절에 들어가서 중노릇 하는 것보다는 암만 해도 책장사가 더 낫다는 거야. 책장사가 여기에 더 끌린다 이거지. 불경 외우는 것보다. 중질보다 차라리 장사라도 해보고 싶다는 소총이기도 하여 옥화는 꼭 화개장만 보이기로. 너 화개장만 가라. 다른 장터는 가지 마라. 왜? 장터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 떠돌게 되죠. 역마살을 뭐 하게 되는 거야? 부추기는 거야 되려. 그러니까 옥화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역마살을 좀 억제시키기 위해서예요. 위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에게 책을 내어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책장에서 시작했어요. 이제 성기가 마루와 축대 위에 올라서는 거부자 옥화는
이 오카가요 굉장히 좋은 엄마입니다. 이 자식이라고 하는 일이 없어요. 뭐 집에 돈을 벌어오긴 하나 뭘 하나 엄마 말을 잘 듣기는 하나 그냥 한량같이 누워있기만 하고. 근데 오카는 다 해줍니다. 완전히 맘마보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기라고 안 하고 이따 보면 알겠죠? 금쪽이 금쪽. 오은영 박사님 와야 되는 금쪽입니다. 말을 들을게 안 듣거든. 나와요. 더운 데면 인대생 내려오냐? 이거 챙겨주잖아. 곁에 있던 수건과 부채를 집어서 줘요. 엄마라고. 지금까지 오카이가 이야기책을 들려주고 있은 듯한 낯선 계집애가 있어. 새로운 인물 등장했죠? 체크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요거 우리가 봤고요, 그쵸? 요거 이제 나오고. 야바로 개연이죠. 책 읽던 것을 멈추고 얼굴을 들어 성기를 바라보았다. 갸름한 얼굴에 외양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흰 자위 검은 자위가 꽃같이 선연한 두 눈이었다. 순간 성기는 가슴이 찌르래. 샤라랄라랄랄라 하는 거지. 첫눈에 반해버린 거야. 모습으로. 생기띤 눈으로 집에 있는 버들가지를 바라봤다. 그러니까 개연에게 뭐가 생긴 거야? 강렬한 호감이 생긴 거지. 호감을 갖게 된 거야. 개연에게. 얼마 뒤 계집애는 안으로 들어가고 오카는 성기의 점심상을 차려 들고 나와서 묻지도 않았는데 최장수 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묻지도 않았다 엄마가. 굳이 어머니도 즐거운 얼굴이었다. 왜 즐거운 얼굴이야? 이 개연하고 이어져서 결혼을 하게 되면 정착을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역마살을 떼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즐거운 거야. 그래서 개연과 이어져서 그러니까 엄마가 진짜 다 해주잖아요, 심지어. 그치? 진짜 좋은 엄마야. 정착하길 바라는 거예요. 어머니도. 그래서 최장수란 이 성기는 밥상을 받은 채 얼른 숟가락을 들려. 지금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의 어머니 얼굴 쳐다봤다. 굴에 산다더라. 이번엔 어쩌면 하동굴에서 진 쪽 나가볼 참이라는데 어제 저녁에 화개골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요약적으로 진술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없는데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디냐면 여기 있잖아. 여기 좀 가루가 있잖아. 여기서 쭉 이렇게 묶어서 이게 지금 없거든. 못한데 묶어서 니은까지 있잖아. 니은까지 묶어서 A로 해주세요. A. 그러니까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성기가 마루 앞 축대 여기서부터 여기 니은까지가 지금 A예요. A로 묶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뭐 요약적으로 진술해줍니다. 그 딸아이는 최장수 영감의 무남 동료인데 영감이 화개골 쪽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하동 쪽으로 나갈 때 데리고 가겠다고 하도 간청을 하게 그동안 좀 맡아 있어주기로 했다면서 오카는 석희의 눈치를 살피듯 물끄러 바라봤어. 너도 마음에 들지? 뭐 이런 얘기야. 화개골에서 며칠이나 있겠다는 거 자기도 관심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얘 며칠이나 있는데? 하고 물어보는 거야. 들어가보고 재미나면 질산 쪽으로 깊이 들어가볼 눈치더라. 그래서 오카는 또 그래도 그런 사람의 딸같이는 안 보이지? 그게 떠돌아다니는 최장수의 딸로는 안 보이지? 이런 거야. 그래도 얘가 미인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개연이란 이름이었다. 성기는 잠자코 밥 숟가락을 들었어. 그러나 밥은 반도 먹지 않고 상을 물려버렸다. 왜? 개연에게 온통 마음이 가 있는 거지 지금. 개연에게 온통 지금 마음이 가 있어요. 이튿날 성기가 책전에 이제 책정사를 해야 되니까 있으려니까 그 최장수 딸이 그의 점심을 입고 왔어. 일부러 보냈겠지. 일부러 개연 보냈을 거야. 오카가. 집에서 장떡까지야 소리 지르면 들릴만한 거랬죠. 그래서 전날 늘 이고 다니는 상돌 엄마가 있을 텐데 이렇게 벌써 처녀티가 나는 남의 큰애기더러 이런 상황을 시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왜 개연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성기는 들었을까? 그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호감이 있기 때문에.
미안해 하는 거예요. 근데 옥화의 의도는 분명하죠. 교양법은 이거 하라고 했겠지. 그러나 정작 그녀의 쪽에서는 그러한 빛도 없이 꽃송이같이 환한 눈으로 그렇게 보이겠지. 성기의 시각에서는. 그의 앞에 밥함지를 공소원스레 놓고는 떡과 엿과 참외들을 팔고 있는 음식점 쪽으로 곧장 눈을 팔고 있었다. 관심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걔는 음식 쪽으로 관심이 있어. 중량 삼았고 A부터 먼저 볼까요? 역수hel적 구성. 일단 B에는 나오거든요. 근데 A에는 역수hel 구성 없습니다. 과거로 안 들어가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병용했다. 직접 인용은 뭐 대화 큰 따옴표 안 한다 직접 인용인 거고요, 그렇죠? 큰 따옴표 안은. 간접 인용은 말을 전달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 맡아주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알겠지? 이게 이제 말을 그러니까 이 대화를 이렇게 서술로 표현하는 부분이 간접 인용이에요. 알겠어요? 대화를 이렇다더라 하는 거예요. 누구와 최정수 영감과 자신의 대화를 간접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맞고요. 이야기 박서술자의 요약적 설명을 통해 시대적 맥락과는 관계가 없죠. 계절의 변화 묘사한 건 B에 나옵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랑 같은 공간이죠. 옥화의 집이죠, 그렇죠? 주막. 그래서 정답은 2번. A만 봐도 풀 수 있는 거고요. 다음 2번. 밑글의 내용. 성기는 책전에서 옥화에게 개연이 이야기책 읽어주고 있는 건 집이었습니다. 그 처음 본 거죠, 그때. 책전 아까 점심상이고 가는 곳. 성기 할머니는 이거 아니고 3번 성기 할머니 성기의 역마살을 떼기 위해 성기가 중을 그만두도록 한 게 아니라 중으로서 오히려 하라고 그랬죠. 중지를 시켰어요, 오히려. 4번 개연은 점심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면서도 수고롭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까 개연이가 수고롭다는 내색을 안 했잖아. 음식에만 관심 있고 그녀의 쪽에서는 그러한 내색을 안 했다고, 그지? 수고롭다는 내색을. 그럼 정답 몇 번? 4번이네. 자, 이번에 정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기억. 성기가 처음 본 개연에서 강렬한 호감을 느끼고 있죠. 니은 성기가 옥화에게 들은 개연의 내용 들었습니다. 탐탁지 않아 하는 게 아니라 밥을 반도 먹지 않고 물린 거는 온통 마음에 쏠려있기 때문이야. 밥맛이 있겠어? 탐탁지 않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답 2번. 이거 완전 우리 무시하는 선지죠. 자, 다음 4번. 성기의 역마원의 장본이 남사당에게 반했던 할머니라는 것을 고려하면 성기의 타고난 운명과 고유한 개성은 혈연 때문이죠. 내력, 그치? 옥화가 책장살 해보고 싶다는 성기의 청을 화개장만 보이기로 다짐까지 받은 것은 그저 억제하는 거죠, 역마살을. 자, 그래서 1번, 2번만 제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략 이후 볼게요. 이제 어떤 상황인지 봅시다. 개연의 시뻘겋게 상기하는 눈물 흘리는 거야. 옥화와 그의 아버지가 어디야?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의 얼굴만 일심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자, 지금 이별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기한테 뭔 말이라도 해달라는 거야. 오빠 나를 잡아줘. 뭐 이게 뭔 말이라도 해줘. 그리고 이렇게 써줘. 성기가 이제 만료해주기를 좀 기대를 하는 거죠. 성기가 개입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개입입니다. 개입. 뭐라도 말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별의 상황입니다. 버드나무에 몸을 기댄 성기의 두 눈엔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빠 편히 사시오. 이별의 상황임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중략 부분에 뭐가 있었겠어? 둘의 결연이 있었겠죠, 그죠? 왜 오빠라고 하면 안 돼요? 조카 편히 살렴 이래야 돼요. 호칭이 잘못했어요. 왜 그런지 이따 스포일러니까 이따 얘기해줄게. 조카 편히 살렴 이래야 돼요. 거의 울음이 되는 마지막 목소리 남기고 돌아선 개연의 저만치 가고 있는 항나 적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자. 자, 배경묘사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뻐꾸기 울음 속의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행동에 나서지 않죠. 자, 그래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기는 자리에 들어누워 버렸죠. 성기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을 아니라 그동안
성기는 그동안 자리에 들어 누워서 옥화와 이별하게 되니까 삶의 의욕이 완전 사라진 거야. 그래서 이듬해 우수도 경칩도 다 지나 청명 무렵에 비가 질근거릴 무렵이었다. 자리에 일어나게 됐어. 중학에 들어서 버들까지는 다시 실같이 풀어지고 시간이 그만큼 뭐야? 경과되었다는 얘기죠. 시간의 경과를 이렇게 배경 묘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거야.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들고 돌아온 옥회는 성기가 미음 그릇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 미음 그릇을 비웠다는 건 그동안 밥도 제대로 안 먹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삶의 의욕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거야. 뭐를 먹기 시작했다는 거야. 조금씩이라고 하죠. 봐, 이게 엄마가 매일 밥 차려주고, 지가 설거지를 해, 밥을 해, 뭐를 해? 그냥 맨날 누워있고, 뭐 이별한 거 가지고 말이야. 아프다고 누워있고, 징징대고, 그리고 또 재촉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미음 그릇을 비우는 거 보자. 이렇게 물었다. 너 강원도 쪽으로 가보고 싶냐? 아버지 차에 떠나는 거. 성기는 조용히 고개 돌렸다. 아니에요.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이건 뭐 하는 거야? 정착하라는 얘기지? 이거는 그 옥화의 기대죠? 대답도 안 해. 엄마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말도 안 해요. 말을 얼마나 안 듣는 거야. 금쪽이에요, 금쪽이. 성기는 금쪽이.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이제 역순행적인 거죠. 단념하고 살았을 때 옥화는 그러니까 그 해 아직 봄이 오기 전이니까 여기서 이제 과거로 넘어가는 겁니다. 과거.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마음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사연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간접 인용하는 거죠. 최장수 영감은 36해 전 남사당을 꾸며 화개장한테 하룻밤을 놓고 왔다는 자기의 아버지, 즉 최장수 영감이 누구야? 옥화의 아버지. 아까 남사당 얘기 나왔었죠. 처음에 성기의 할머니가 발했다고 알겠지? 틀림이 없었다는 것과 개연은 그 위쪽 귓바퀴의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다 이거지. 동생. 통정하노로 하면서 자기의 같은 왼쪽 귓바퀴의 검정 사마귀. 이게 바로 뭐야? 증거죠. 증거. 뭐야? 혈연이라는 증거. 혈연의 증거인 거지. 그래서 이제 밝힌 거죠. 그 사연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옥화와 개연이 서로 무슨 사이야? 이렇게 되면 배다른 자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장수 영감, 아까 최장수 영감의 딸이 개연이잖아. 자기도 최장수 영감의 딸이잖아. 근데 누가 다른 거야? 어머니가 다른 거죠. 알겠어? 아버지는 가고. 그러니까 배다른 자매가 됐어요. 그러면은 성기한테 개연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기보다 개연이 나이가 어리지만 이모가 되는 거예요. 이모입니다, 이모. 그러니까 이게 뭐야, 바로 어찌할 수 없는 혈연 관계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다? 어떤 둘의 관계,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성기와 개연의 이런 결연의 어떤 제약인 거죠, 제약. 이모랑 어떻게 결연을 맺어요? 그쵸?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운명을 이길 수 없었던 거지. 자기가 주어주는 거예요. 정착 못해요.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36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뜩하긴 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맺어줄 수 없는 사이잖아. 그럼 차라리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어차피 나는 운명을 극복할 수 없구나. 어차피 개연과 맺어줄 수 없는 사이구나. 되려 힘을 얻을 수 있잖아. 운명을 받아들이면. 그렇지만 피할 수 없으면 뭐 어떻게 해? 받아들여야지. 설마 그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놓을 줄이 알았나. 하도 아슬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가 명도까지 골라왔어. 전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남의 속을 많이 들여다보면서 제자리구나. 당신은 추측이 맞았다는 얘기야.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는데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든 형형한 광채를 띠고. 그치, 어쩔 수 없이 안 이어졌구나.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철륜이 있는데 일륜이 있는데 어떻게 맺어지겠냐. 네 어머니 야속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둘이 헤어지라고 했지만 너는 오카도 사실 기대하고 있었잖아. 정착하기를. 그지? 그러니까 일부러 헤어지라고 그런 게 아니다. 일륜 때문에 그런 거다. 오카의 마지막 하지까지 하는 통정 이야기에 의외로 성기는 도로 힘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에 결국 삶에 의욕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야?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그 불탔다 형형한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어.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오카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 이게 뭐야? 정착을 바라는 거죠. 그럼 미련 두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오카도 슬슬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죠. 그럼 어쩌냐, 너 좋을 대로 해라. 대답도 안 해, 금쪽이가. 성기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도로 차례에 들어누워버렸어. 그리고 한 달터나 넘어 지난 뒤였다.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황길그릇에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또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여름에 오는 장날 아침이었다. 두루패에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켜고 난 거야. 삶의 활기를 좀 되찾은 거죠. 성기는 오카들어. 어머니, 나 이 엿판 하나만 맞춰줘. 지금도 이렇게 지방에 우리 장터 같은 데 가면 돌아다니면서 엿 파시는 분들 있어요. 음악 틀어놓고. 그러니까 어떤 삶을 선택한 거야? 이제 떠돌이의 삶을 선택한 거죠. 엿판에 맞춰달라는 거. 즉, 이 얘기는 뭐야? 성기가 이제 떠나겠다 이거야. 운명을 이제 수용하는 거죠. 이게 삶의 희망. 이게 정체성이라고 그랬죠. 역마살을 뭐 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삶의 의지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삶의 의지가 생긴 겁니다. 근데 오카는 올 게 왔지. 이제 정착을 받았는데 추격을 받은 거 갑자기 무엇을 올 게 왔구나. 머리 얻어맞은 성기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지 또한 다시 보름이나 지나서 뻐꾸기는 또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러지게 얼고 늘어진 버들 가진 햇빛이 젖어오는 아침이었어. 그래서 성기는 어머니와 뭐한다고 하직을 하고 있었다. 이제 유랑하는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지. 받아들이고. 자, 그러면 일단은 목풍대 지금 3번인가요? 아, 이것도 했잖아. 4번 볼게. 4번 보면 되겠네. 떠나는 계현을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인 성기의 모습에서 사랑을 느끼던 계현과 혜연을 알아차리고 윤리정문에 부딪혔다. 이 사건 뒤에 들었죠 지금 그 내력은. 그치? 헤어진 뒤에 들었잖아. 이때는 왜 헤어진지 아직 몰라. 아직 몰라요. 뒤에 들어요. 왜? 성기가 그러고 자리에 들어누워서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누가 얘기한 거? 오카가 내력을 얘기한 거죠? 이러이러한 사이인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이였다. 그래서 아직 몰라요. 정도 3번이야. 정착하는 삶을 사다가 찾아온 사랑에 실패하여 죽고 말 지정에 이른 성지의 모습을 통해 성기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에서는 의미를 확인할 수 없어. 삶에 의욕이 없어요. 맞아요. 어머니가 하직을 하며 길을 나서는 모습을 운명을 수용하고 자신의 정체성도 확인하고 희망을 발견한 거죠. 의욕이 생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작품 우리 영마 해봤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죠. 해방 이유는 이제 오늘 밤에 바로 올릴 거예요. 이미 다 촬영을 했어요. 뭐 할 거냐면 전쟁할 건데 강의 노트부터 먼저 좀 보시죠. 15쪽입니다. 강의. 15쪽. 자, 전쟁. 자, 일단은 이 전쟁 부분은 전쟁의 이제 참혹함을 제시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비극과 죽음, 삶의 생존 문제 오늘 해볼 겁니다. 알겠지? 오늘 유해란 작품 해봄으로써 생존의 문제를 얘기할 거고. 전쟁의 상처는 물리적 상처보다는 정신적 상처가 더 지속이 되죠. 전쟁 자체에 대한 기억, 분단, 가족의 이산 문제 이런 것들이 전쟁 후에도 이어지죠. 정신 상처가 길게 이어집니다. 엄마의 말뚝 같은 거 배워보신 분 알 거예요. 또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된 삶, 가난과 궁핍의 문제가 있고 또 많이 나오는 게 결국 이념의 대립으로 일어난 거니까 이념의 대립과 분단의 문제 이것도 같이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도 상처가
지속이 되는 거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삭막해진 현실, 어떤 비인간화의 문제. 오늘 이거 해볼 거예요. 비인간화는 삭막한 현실의 문제. 너도 나도 뭐야?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공동체가 붕괴되는 거. 요거는 지금 당장은 안 하고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상처의 치유는 결국 인간다움이 필요하다. 휴머니즘,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야. 이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건 바로 이런 휴머니즘이다. 아까 휴머니즘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소설에서 봤죠. 누구? 서참이나 박희환 영감이 보여줬던 게 휴머니즘이죠.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 문제, 이런 문제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유해라는 작품에서 해볼 거는 전쟁으로 인한 어떤 실존, 삶의 생존 문제와 어떤 전쟁의 비정함을 좀 다룰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유해라는 작품 해봅시다. 136쪽입니다. 요번에 수특의 현대소설은요, 다 너무 필수 작품이고 다 너무 중요해요. 어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해볼게. 이거 중요한 게 없잖아. 여기서 한번 끊어주자.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중요한 게 없으니까. 자, 그 다음 문제를 좀 보면. 자, 1번. 선지 보세요. 선지 보면 서술상의 특징이라는 거 알겠죠? A입니다. 긍정형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볼 거고, 항상 하나씩 보는 거. 하나씩.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알겠지? 하나씩 차례를 보고 제거하는 거. 자, 다음 2번 A와 B에 대한 설명. 이게 문제는, 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별표시를 좀 해주시고, 보통 우리가 앞에서 풀어봤지만 A와 B를 보통 따로 제거하잖아. 근데 얘는 2번 선지를 보세요. A는 B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원인인데 두 개를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특이하게 지금 둘을, A, B를 연결해서 풀어야 돼. 이런 게 수능에서도 이렇게 따로 제거할 수 없는 게 한두 문제씩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이건 B까지 읽고 풀 거야. A를 놓고 주세요. B까지 읽고 풀 거고, 그 다음에 3번 흰 눈에 대한 설명. 이건 뭐 흰 눈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B로 놓을게. 이런 건 내신, 만약에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으면 내신 문제로도 내기 좋아요. 소재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뭐 B죠. 그러면 이렇게 할 거야. 순서는 3, 4번 제거하면서 2번 풀고 1번 풀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보기 포인트 좀 봅시다. 자, 유해는 유해 기간이라는 거 알죠? 그쵸? 이 시간의 텀을 얘기하는 게 유해거든. 포로로 잡혀서 죽기까지의 그 포로의 내면 심리를 치열하게 다루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극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불로 잡혀있다, 포로로 잡혀서 지금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 순간의 시간까지가 유해인 거죠. 인간의 실존적 가치, 우리가 실존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전쟁이라는 건 어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 그치? 그럼 인간의 전쟁이라는 것은 가장 인간의 실존적 가치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지? 우리가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이러면 정말 그 한 명 한 명의 죽음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치? 왜 우리가 거기에 안타까워하고 추모하고 왜 그래요?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인간의 실존적 가치나 인간적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에 의한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죠. 근데 우리는 전쟁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전산문 같은 거 저번 시간에 봐도 이게 뭐야? 왜 나와? 깜짝이야. 어이씨, 놀래라. 순간적으로 놀랬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고전산문 같은 거 봐도 뭐
영웅적 활약에서 뭐 10만 명이 죽었다 그런 나오잖아. 적을 10만 명을 무찔렀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 그게 뭐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는데 어제 무슨 포격으로 50명이 죽었다 100명이 죽었다 그러면 한 명 한 명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이러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장 쉽게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그게 전쟁의 비정함이고 참혹함인 거거든. 근데 이 작품의 특성은 뭐냐면 그 한 명의 내면 우리가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 죽어가는데 한 명 한 명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되지 않잖아. 그지? 정말 무슨 전쟁이라는 건 우리가 사람이라는 건 어때요? 총탄과 같은 거야. 기계와 같은 거니까 소비되는 거야. 소비되는 거. 그러니까 전쟁에서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건 가장 정말 하급 가치 중에 하나인 거지. 마치 총탄과 같이 소비되는 거.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작품은 뭐냐면 그러니까 실존자 같이 탐구한다고 그랬잖아. 벌써 그 한 명의 내면 의식에 집중하는 거야. 전쟁이라는 건 정말 수많은 막 대군들이 있는 거잖아. 근데 한 명의 내면 심리에 집중을 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과 실존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뭐 영웅 분담 소설 같은 거 보면 영웅의 내면 심리에 집중하지. 그 한 명 하면 병사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 그렇지? 우리가 게임도 마찬가지잖아요. 게임에서 막 잡몹을 막 때려잡아, 막 때려잡아. 100킬을 했다, 200킬을 했다. 한 명 한 명 별로 안 중요하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 한 명의 그 병사의 마음이 어떨까?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실존적 가치를 탐색을 하는 거야. 어떤 인간적 또 그런 어떤 실존적 가치에 대한 탐구를 하고 있는 작품. 그게 중요해요. 작가는 소외되고 단절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 삶과 죽음에 대해 실존적 가치에 몰두하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다. 여기에 몰두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를 통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나 사회 역사적 배경보다는 죽음에 임하는 태도 자체. 죽음에 임하는 태도가 무엇이냐. 극한 상황에서도 지켜야만 하는 인간적 가치. 그러니까 어떤 죽음과 관련된 태도에서도 그런 어떤 저 인간적 가치를 중시 여겨요. 인간적 가치를 중시 여깁니다. 아울러 하나 더 있어. 타인의 죽음이나 사형 집행이 대비된 거죠. 일상적으로 여기는 인물들이 나오고 이게 바로 전쟁의 비정함이죠. 누굴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 병사 한 명 한 명도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도 일상적으로 여겨요. 전쟁 상황의 비정함도 보여줍니다. 그런 누군가를 죽이고 뭐 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게 전쟁이에요. 마치 밥을 먹듯이, 알겠지? 그 전쟁이라는 것의 참혹함과 비정함도 엿볼 수가 있는 작품이에요. 자, 그럼 해볼게. 자, 이 작품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어떤 기법으로 되어 있냐면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배워볼 게 이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이제 배워보셔야 돼요. 의식의 흐름 기법. 이 작품은 대표적으로 이제 이상의 날개와 이 작품이 대표적인 이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쓴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의식의 흐름은 아까 우리가 그런 인간적 가치에 주목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한 명의 내면 심리를 깊게 파고들 거라고 그랬잖아, 그지? 인간의 어떤 실존적 가치를 탐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건 자,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은 떠오르는 그런 내면 의식을 그대로 진술해 줍니다. 떠오른다. 그러니까 자동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글로 이걸 풀어낼 때 내면 의식을 글로 풀어낼 때 문장을 이렇게 정리해서 풀어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의 문장들은 짧았다가 길었다가 막 또 구어체로 썼다가 이렇게 돼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떠오르는 그대로 진술하기 때문에 문장이 질서가 없어요. 정제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더 생생한 느낌이 들어. 알겠지? 내면 의식에 더 집중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에 주목할 거냐면 철저하게 1인칭처럼 그의 시각으로 무조건 바라볼 거야. 그래서 마치 3인칭이죠. 이 작품 전지적 시점이거든. 근데 우리는 마치 1인칭처럼 이거를 바라볼 거야. 알겠지? 1인칭처럼. 그의 시각으로만 우리가 바라볼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의 내면심에 집중하는 거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 이제 포로가 되는 상황인데 이제 들어가 볼게요.
동무, 총살, 인민군이에요. 이 두 마디가 그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인민군 얘기고. 그는 그러면 뭐 남한의 국군이겠죠. 눈앞이 아찔하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그들의 일벌도. 그러니까 인민군을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가 인민군을 지금 관찰하고 있어요. 일거수일투족을. 머리가 덥수룩하고 야인 얼굴에 네잎바람의 한 청년. 이 청년은 바로 누구냐? 바로 인민군의 포로가 된 청년이야. 포로가 된 청년이야. 그래서 지금 포로가 된 청년을 보고 있는 거야. 양손을 등 뒤로 묶인 채 맨발로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동무는 우리 인민의 처사에 대해 이의가 있어? 그 위험으로 보아 대장인가 싶다. 생명체는 도구화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인민에서 의의가 있어 하고 물어보는데 대장이 물어보는데 생명체는 도구와는 다른 거라고. 나를 도구 취급하지 말라는 거야. 전쟁에 총탄처럼 소모품 취급하지 말라고.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말하고 싶겠어. 나는 포로가 되었을 때 내가 확실히 호흡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이야. 나는 기뻐. 내가 한 게 기계나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 하나의 생명인 인간으로서 살아있다는 것. 이게 기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포로가 되고 나서 아, 나는 전쟁의 도구가 아니구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내 정체성, 내 인간이 아닌 실존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다고. 이게 바로 청년의 신념인 거죠. 신념. 그래서 어떤 인간적 실존적 가치를 깨닫고 죽는 순간까지도 지키고자 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신념을 버려가면서 그렇게 너네들한테 협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그런 도구가 아니라구나. 도구 취급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얘네가 자기 쪽으로 전향하는 자체가 도구 취급하는 거야. 또 전쟁의 병사로 쓰려고. 알겠지? 우리가 뭐 스타크래프트를 할 때 병사 생산하듯이 우리 편으로 만들듯이 이것이 한없이 기쁠 뿐입니다. 조소, 경멸적인 조소가 입술에 어렸다. 이 두께를 따져 처형을 할 거니까 우리 말 안 들으니까 또 곧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닫는 길이요. 저를 가고 싶어하던 길에 유감은 없을 거예요. 피해자는 돌아섰어. 피해자라고 진술해주고 있어. 그의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철저하게 그냥 단순히 작품 바깥의 서술자가 아니라 1인칭처럼 그의 시각으로 볼 거야. 알겠어? 1인칭처럼. 전지적인 시점이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기 시작했다. 뒤에서 두 놈이 총을 댔어. 봐봤어. 피해자, 두 놈이라는 게 다 어떤 시각이야? 그의 시각이 반영된 서술이야. 3인칭이지만 그의 시각이 반영된 서술이에요. 총을 댔어. 바야흐로 불길을 뿜으려는 총구를 등 뒤에 받으며 조금도 주저없이 정확한 걸음걸이로 피해자는 눈길을 맨발로 헤쳐가고 있다. 이제 몇 발의 총성과 더불어 그는 무참히 쓰러지고 말 거야. 할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그가 지금 추측하는 그대로 서술해주고 있잖아. 그렇지? 1인칭처럼. 곧바로 정면에 눈 주제 조금 더 흩어질 줄 모르는 그의 침착한 거. 왜 흩어질 줄 몰라?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뭐 하려고 해? 자기의 신념을 지키려는 청년의 모습이야. 인간적 가치를 지키려는. 청년의 모습이에요. 눈앞이 빙빙 돈다. 그는 마치 저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자기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는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청년과 생각이 같은 거야. 청년과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같다고. 저 청년은. 그럼 내가 지금 인민군 쪽을 보고 있잖아. 총구를 겨누고. 그럼 어떻게 해줘야겠어? 내가 만약에 저 인민군들한테 총을 쐈어. 그럼 문제는 뭐야? 내가 있는 위치가 들키게 되지. 또 쪽수로도 밀릴 거 아니야. 그럼 난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총을 안 쏘고 비겁하게 도망갔어. 그럼 나는 저 청년의 생각을 알고 있는데 결국 내가 도망갔다고 난 전쟁의 도구가 다를 바가 없는 거지.
왜? 나는 지금 인간의 존엄성, 그 생명의 존엄성, 인간의 실존적 가치 이걸 중시하는데 그 청년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총을 쏴야만 그런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자고. 내일을 위해 오늘의 싸움을 피한다는 건 비겁한 수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뭐야? 총을 쏘기로 한 거야, 알겠지? 저 눈길을 걸어간 피해자는 그까지 나 자신이다. 내가 지금 피살당하러 가고 있는 것이다. 쏴야 한다. 그는 사수를 겨누었어. 그러면 내가 이 행동은 뭐야? 실존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야. 알겠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그래서 적을 향해 이제 총을 쏘는 거야. 그럼 내 위치가 들키겠지? 그래서 실존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숨죽이는 순간 이미 그의 총구에서는 빛발같이 총알이 쏟아져 나왔어. 쓰러진다. 분명히 두 놈이 쓰러졌다. 다음 연달아 쏘았어. 그러니까 일순간 지나다 응수를 하겠지. 인민군들도. 이마에선 줄곧 땀이 흐른다. 눈앞이 돈다. 어때? 문장이 짧게 16 현재형 의미도 굉장히 많이 썼죠.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문장이 지금 정제되어 있지 않지. 떠오르는 대로 기술하니까. 알겠어? 여기 보니까 확실히 뭔지 알겠지. 길어졌다 짧아졌다 떠오르는 대로. 그러니까 이 의식, 내면 의식이라는 게 더 생생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신의 근육이 개머리판에 진동에 따라 약동한다. 의식이 잔순이다. 푹 고개를 묶어 써서 위기일발 다시 온다. 막 이런 것도 문장이 이렇게 딱 정제된 느낌이 아니지. 위기일발 다시 온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또 어깨 위에 급격한 진동이 지나간다. 자꾸 흩어지는 의식. 놈들의 사격이 또 그쳤어. 적은 흩어져서 압박해 오는 거야. 이제 나를 포위해서 오는 거야. 의식을 잃은 난사. 그는 벌떡 일어섰다. 그 순간 푹 쓰러졌어. 의식이 사라집니다. 왜? 총 맞았거든.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 같아. 적의 총에 맞은 거야. 움직일 수가 없지. 적의 총에 맞은 겁니다. 공격을 받고. 그리고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 적들이 내 앞에 다가온 거지. 머리를 쾅 하고 내렸죠. 그럼 나는 그 순간 뭐야? 의식을 잃은 겁니다. 지금. 의식을 잃은 거예요. 자, 이제 깨어나서 바른편 팔, 보통 오른팔을 바른편 팔이라고 하지. 격통이 일어난다. 그는 간신히 왼편 손으로 바른편 팔을 엎스러 더듬었어. 손끝에 오는 감쪽이 끈적끈적하다. 손을 떼었다. 눈앞으로 가져갔다. 손끝과 손가락에 검붉은 피가 한폭 젖어있어. 총에 맞아서 어디선가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린다. 담배 연기가 자욱해. 찢어진 천장 구멍으로 사라져간다. 방안이다. 방 안에 눕혀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지금 내가 청년과 똑같이 포로로 잡혀왔다는 얘기죠. 똑같은 질문을 하겠죠? 뭐 전향하라고 하던가 뭐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전향하는 요구는 뭐야? 우리 쪽 병사 한 명을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 마치 물물교와 마치 당근마켓같이 날 도구로 여기는 거지. 그럼 난 당당하게 뭘 택하겠다. 신념과 존엄성을 지키려 하겠지. 그럼 나는 기꺼이 뭘 택하는 거야? 죽음을 택하는 거야, 알겠지? 흰눈을 맞고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희미한 의식 속에 떠온다. 이 눈이 내리고 있는 이 흰눈이라는 상황이 전쟁의 비창함과 비정함을 더 강화해줘요. 이 차가운 이미지가. 어떤 비정함이나 그런 비극성을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멀어져가는 발자국 소리에 따라서 그 의식도 희미해진다. 그거 몇 번이고 신문을 했어. 똑같은 신문 했겠지, 이런 신문들을, 그지? 그럼 나는 거부했을 거 아니야.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 이거. 처형이 결정된 거야. 전쟁하는 게 비정하고 참혹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끊었으니까 문제 한번 살펴보죠. 자, 1번 윗글에 대한 설명, 이건 좀 더 보고, 이따 보고, 이것도 보고. 3번 볼게. 색채 이미지죠? 검붉을 피한 대조를 이뤄요. 거기에 피가 흐르니까 화학 비극성도 강조합니다. 맞아요. 4번 볼게. 한 개 기계나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통해 어쨌든 이거는 내가 인간적으로 전쟁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인간이 아니라 생명과 실존적 가치에 대한 탐구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오늘의 싸움을 피한다는 것은 비겁하다 생각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인식하를 통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 가치, 실존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고 그랬지. 맞습니다. 그런 휴머니즘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인간적 가치니까. 그 몇 번이고 신문이 지나갔다.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 같은 서술을 통해 총살 집행명령, 처형 명령이 결정된 상세한 과정은 안 나왔어. 알겠지? 그냥 요약적으로 진술된 거지. 그다음 몇 번? 한번 여유로운 태도는 더더욱 아닐 거예요. 그럼 4번만 지금 풀었네. 자, 나머지 이제 보겠습니다. 빠르게. 자, 이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얼음장처럼 밑이 차다. 아무 생각도 없다. 내면 의식들, 계속 의식이 흐르는 기법입니다. 전신의 근육이 감각을 잃은 채 있다고 격려를 했다. 발자국 소리가 나. 시간이 되었답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올 것이다. 왜? 이런 거 다 알고 있지. 아까 그 청년의 모습을 봤으니까 이미 그 전에. 숨죽이 때 기다린다. 아무나 동정은 또 어쩐 일일까? 구둣발 소리가 점점 가까우는 정확한. 근데 뭘 애썼다. 어때요? 문장이 정제되어 있지 않죠? 떠오르는 대로 진술하니까. 맑은 강산이 눈부시게 흘러온다. 사닥다리다. 뭐하고 있어? 빨리 나와! 착각이 아니었다. 그들은 고함을 지르며 독촉을 하고 있어. 굉장히 자세하죠. 한 명 한 명의 행동을. 그러니까 우리 전쟁이라는 거는 10만 명의 죽음을 우리가 슬퍼하지 않지만 우리가 길 가다 누가 사고로 죽은 사람의 죽음을 우리 슬퍼하죠. 전쟁에서 죽을 수 없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전쟁 속에서도 이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이런 내면식의 흐름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표현을 해주죠. 일어서야만 한다. 정확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모든 것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돼. 나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나의 실존적 가치만은 뭐하겠다? 지키겠다는 거야. 청년과 똑같아요. 의지적인 그래서 신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청년과 같이 어떤 존엄과 그런 실존적, 인간적 가치를 지키려 하는 거야. 죽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걸음을 옮겼다는 거지. 똑바로 내가 도구가 아님을, 인간임을. 본부에서 명령을 주고받은 다음 완료보고와 집행명령의 기회가 떨어졌다. 눈이 한박 쌓인 흰 두께이다. 오, 몇 사람이나 이 두께 처형을 당한 사람이 많았겠죠. 그래서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아요. 똑바로 걸어가시고 똑같은 얘기 청년이 들었던 얘기랑 그처럼 가고 싶어할 덩이들이 유감 없을 거예요. 사수 준비. 정확히 왜 걸어야 되는지 알지? 자신의 인간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분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난다. 끝나는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돼. 1초 1각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걸음걸이도 정확했다는 거지. 아까 얘기했죠? 뭐? 어떤 인간적, 실존적, 그 생명의 존엄, 가치를 계속 확인하는 거지. 자신의 실존을 계속 확인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죽음에 접근하여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허튼 불안한 전반적인 왜 나 이런 가치를 지킬 거니까. 알겠지? 그리고 그런 가치를 지키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이고 실존적 가치를 지키려 하기 때문에 연말하는 총성 마치 외부 세계의 잡음만 같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어가고 있어요. 한 걸음 걸음마다 나의 실존, 나의 인간적 가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누가 뒤통수를 잡아일으키는 것 같아. 귀 허리에 충격을 넣었다. 총 맞은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죽음의 순간이죠. 흰눈이 회색빛이 흩어지나 점점 어두워간다.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놈들은 멋쩍게 총을 거꾸로 둘러매고 본부로 들어들 갈 테지. 눈을 틀고 추위에 손을 비우며 방 안으로 들어들 갈 것이다. 몇 분 후면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를 말아 피우고 기지개를 켤 것이다. 이런 일들이 전쟁에서는 일상으로 벌어지는 거지. 그지? 전쟁의 비인간성과 이런 걸 일상으로 여기잖아. 인간성과 비정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남을 죽이고 이런 것들이 전쟁에선 일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전쟁이 참혹한 거죠. 말 그대로. 누가 죽었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일상이야. 밥 먹는 일과 같은 거야. 전쟁 속에서는. 모두 평범한 일인 것이다. 일상으로 여기는 거지. 그래서 관계가 있습니다. 흰 눈이다. 햇볕이 따스히 눈 위에 부서진다. 이렇게 밝은 이미지는 오히려 비극성을 부각시켜요. 밝은 이미지가 되려 비극성을 부각시킨다. 알겠지? 밝은 이미지가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작품이 오상원의 유예해봤습니다. 알겠죠? 일상을 여기는 거야. 죽음을.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2번 보면 뭐 무상함 이런 거 관계없고요. A는 B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왜? 내가 A에서 그쪽에 총구를 겨누고 총을 쐈잖아, 그지? 그래서 B에서 포로로 잡혀서 처형 당하게 된 거지? 배워서 부여합니다.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번 흰 눈에 대한 설명 2번 볼게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서 겨울이죠? 촉각적 대비를 통해 사건의 참상, 그죠? 맞습니다. 인물의 상황을 보여주는 소재로 눈앞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같이 인물이 처해있는 비정한 현실과 차가운 세계. 맞아요. 시대적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이 전쟁의 인물의 희생을 통해 맞아야 될 새로운 시대. 아니에요. 비극성을 부닥한다고 하죠. 뭔 새로운 시대예요. 4번의 정답이죠. 명함의 변화, 맞이하는 죽음의 상황에 암울함이 드러냅니다. 4번에 4번 보시죠. 죽음에 접근하는 마지막 기력자. 이건 이미 풀었어요. 허튼,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는 언급을 통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런 인간적 가치를 지키려 하는 거죠. 맞습니다. 몇 번은 허락불에 손을 녹이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기지개를 켤 것이다 같은 서술을 통해서 타인의 죽음이나 사형 집회 같은 일들이 전쟁에서는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죠. 아주 비정한 세계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작품 해봤어요. 알겠습니까? 자, 문학은 이렇게 해서 7강 마치고 다음 시간 예고는 우리가 이제 산업화 도시화 들어갈 거예요. 또 중요한 거. 알겠지? 1번 1번 안 풀었어? 나 요즘 왜 1번을 안 푸니? 자, 볼게. 잠깐 말줄임표 부분. 인물이 겪고 내적 갈등이 아니라 내면식을 그대로 드러낸 부분이야?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2번 현재형. 아까 얘기했지.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뭐뭐 한다. 특히 어디 많이 썼어? 여기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됐어요. 굉장히 많이 썼죠. 생생하게 내면식을 보여주는 거죠. 정답 몇 번? 2번이고 해학적인 게 여기 어디 있냐.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건 아니고 예성형들은 언급하지도 않았어.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오상원의 유예 마치고 2교시 마치고 독서 들어가겠습니다. 기술 지문 할 거예요. 쉬었다 가도록 하죠. 중간에 끊겨가지고